초록어린이재단에 매달 100만 원을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덕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옛날 옛적에 강원도에는 돌쇠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돌쇠는 어린 시절부터 귀골이 장대하고 활을 잘 쏘았으니 사냥의 재주가 뛰어났습니다. 그는 산에 올라갔다 하면 늘 짐승을 잡아왔고 잡은 짐승의 가죽이나 고기를 팔아서 부모를 봉양하였습니다. 그의 재주는 날이 갈수록 뛰어나졌고 원체 능력이 뛰어나니 주변에서는 그에게 무과에 지원하라고 권유를 하였습니다. 돌쇠는 또한 무예만 뛰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심이 본디 착하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사내로 나이 드신 부모님을 정성껏 모셨습니다. 그래서 돌쇠는 묵과에 나가는 것을 망설였습니다. 자신이 관직에 나가면 부모님을 공양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을 알았는지 돌쇠의 아버지는 어느 날 돌쇠를 불러 말했습니다. 돌쇠야, 넌 내 아들이어서 하는 말이 아니다. 너의 재주는 보통 사람들과 다르구나. 그런 재주를 하늘에서 주신 것은 필히 사람들에게 쓰임이 있으라 한 것이거든. 어찌 이런 총구석에서 그 재주를 썩히느냐. 이제 너도 세상에 나가 사람들에게 쓰임 있는 사람이 되거라. 돌쇠는 아버지의 말에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지금 관직에 나간다면 어머니 아버지가 홀로 남아 계실 터. 자식으로 그리할 수 없습니다. 제가 봉양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돌쇠야, 너가 우리를 봉양하기 위해 이곳에 있는 것은 나와 내 어미에게 큰 보려를 하는 것이야. 자식의 날개를 꺾어서 곁에 두고 싶은 부모가 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이냐. 내일부터 당장 묵과에 전념하거라. 그리하여 1년 후 돌쇠는 무과에 응시하여 장원을 차지하였습니다. 특히나 당시 시험관인 대장군은 돌쇠의 뛰어난 활솜씨를 보고 놀라하였으며 특히나 말을 타고 활을 쏘는 그의 탁월한 능력에 감탄하였습니다. 참으로 엄청난 솜씨가 아닌가. 내 이토록 활을 잘 쏘는 자는 태어나서 본 적이 없도다. 저자를 내 휘하에 두어야겠다. 그리하여 대장군은 돌쇠를 자신의 군대에 두고 훈련을 시켰습니다. 돌쇠는 무관으로서 열심히 훈련을 하며 꿈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해 갑자기 돌쇠에게 집안에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큰일입니다, 도련님. 아버님께서 위독하십니다. 빨리 집으로 오셔야겠습니다. 뭐라고 그게 정말이냐?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어서 가자. 돌쇠는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곧장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위중한 아버지의 병간호에 온 정성을 다하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병을 낫게 할 수 있다는 온갖 약을 구하여 정성껏 모셨는데 도무지 아버지의 병은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떤 용한 의원이 있다는 소식에 돌쇠는 의원을 찾아가서 아버지를 봐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의원은 돌쇠의 간절한 부탁에 감동하여 돌쇠의 아버지를 진맥하더니 말했습니다. 이 병은 산삼과 산속 깊은 곳 돌 사이에 벌들이 모아둔 꿀인 석청이 아니면 치료할 수 없다네. 뭐라고요? 산삼과 석청 말씀이십니까? 아니, 이 겨울에 눈이 쌓인 추운 겨울에 그것을 어디에서 구할 수 있단 말인가? 평생 10만이들도 구할 수 없다는 것인데. 산에서 산삼이나 석청을 구한다는 것은 참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돌쇠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생각했습니다. 어찌 아버님이 쾌차할 방도를 알고도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내가 반드시 산삼과 석청을 찾아서 아버지의 병을 낫게 할 것이다. 돌쇠는 그날부터 포기하지 않고 매일같이 깊은 산속을 헤매며 산삼과 석청을 구하고 또 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도통 산삼과 석청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눈속을 헤치며 돌쇠는 지치기도 하였지만 그럴 때마다 아버지를 위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 밤 돌쇠는 어김없이 산을 하루 동안 뒤지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와 잠을 청했습니다. 워낙 힘들었기에 눕자마자 그대로 골아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돌쇠의 꿈에 산신령이 나타났습니다. 산신령은 돌쇠를 보고 말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를 지켜보고 있었다. 너처럼 효성이 깊은 사람이 있다니 참으로 내가 감동했구나. 내가 찾고 있는 산삼과 석청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알려주도록 하겠다.
저 뒷산 중턱 즈음에 대나무 숲을 지나 나오는 고개에 가보면 아주 큰 바위가 있을 것이야. 그리고 바위 근처에 가서 찾아보면 산삼과 석청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럴 수가 그게 정말입니까? 정말 거기에 가면 산삼과 석청을 얻을 수 있는 겁니까? 돌쇠가 기뻐하며 묻는데 산신령은 껄껄 웃다가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돌쇠는 그대로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이 꿈이 정말일까? 그래 믿져야 본전 아니겠는가? 가보자 분명 그곳에 있을 거야. 꿈속에서 산신령이 거짓을 말하지는 않는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아버지를 낫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돌쇠는 즉시 날이 밝자마자 산신령이 말해준 곳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웬걸 고개를 지나 나온 커다란 바위 위에는 아주 사나운 호랑이가 지키고 앉아 있었습니다. 보통 호랑이도 아니고 집채만한 크기의 호랑이였습니다. 또한 몸에서 나오는 알 수 없는 기세는 돌쇠에게 위압감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 호랑이가 돌쇠를 노려보고 있는 것입니다. 돌쇠는 자신이 장군이지만 칼과 화살을 가지고 있더라도 놈을 제압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쇠는 차분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호랑이가 아닌가 이를 어쩐다. 이놈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녀석이다. 그래도 여길 지나가야만 산삼과 석청을 얻을 수 있는데 돌쇠는 잠시 고민을 하였지만 호랑이 때문에 산삼과 석청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마음을 다잡은 돌쇠는 침착하고 신중한 어조로 호랑이에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짐승이라 하지만 나의 일을 방해할 수 있겠는가? 내가 아버님 병환을 고치기 위하여 이곳에 약을 구하러 왔는데 방해하지 말라. 네가 나를 정 잡아먹고 싶으면 내가 약을 구하여 아버님 병환을 고치게 한 후 나를 잡아먹어라. 내가 그리해준다면 너에게 내 몸을 아무 조건 없이 내놓겠다. 호랑이는 옛부터 산에 사는 산신이라 했거늘 내 청을 들어주게나. 그러자 호랑이는 돌쇠를 한참 노려보다가 돌연 고개를 휙 돌리더니 바위를 내려가서 바람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제 되었구나. 호랑이가 갔으니 이제 산삼과 석청을 찾아보자. 돌쇠는 한참을 큰 바위 근처를 뒤져보았습니다. 하지만 도통 산삼과 석청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어찌 된 것인가? 분명 이곳에 산삼과 석청이 있다고 하였는데 어찌 없는 것이야? 어찌 안 보이는 것이야? 제발 부탁입니다. 산신령님 저에게 산삼과 석청을 내려주십시오. 아버지를 치료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 미천한 놈의 청을 들어주십시오. 돌쇠는 큰 바위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그렇게 그가 산삼과 석청을 구하게 해달라고 한참을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벌이다. 벌소리야. 벌이 있다는 것은 꿀이 있다는 것. 석청이야. 그래 석청이다. 돌쇠는 즉시 벌 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는 바위 틈 조그만 구멍으로 벌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곳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정말 그토록 찾아 헤매던 석청이 있었습니다. 돌쇠는 너무나 기뻐하며 바위 틈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석청을 파내어 잘 담았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위 틈 앞을 자세히 살펴보니 이번에는 산삼의 마른 줄기가 보였습니다. 설마 산삼도 여기에 있다니 정말 산신령이 말한 대로구나. 내가 헛꿈을 꾼 게 아니었소. 돌쇠가 그것을 캐어보니 정말로 산삼이었습니다. 드디어 찾았구나. 찾았소. 산삼과 석청을 구했소. 당장 아버지에게 가져가서 드시게 하자. 의원 말대로라면 반드시 쾌차하여 자리에서 일어날 것이야. 돌쇠는 캐낸 석청과 산삼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놀랍게도 나아질 것 같지 않던 아버지의 병은 씻은 듯이 나아졌습니다. 아버지가 건강을 되찾은 것을 본 돌쇠는 다시 무관으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포도청에 임명되었으며 몇 년 후에는 임금님이 각 군영에 명하여 무예에 뛰어난 자들을 추천하여 시험을 보도록 하였는데 돌쇠는 자신의 주특기인 활쏘기와 기마술에서 뛰어난 솜씨를 발휘하여 큰 상을 하사받고 임금을 지키는 금군에 뽑혔습니다. 그리고 계속 승승장구하여 첨지가 되었고 그 이후에는 지방 여러 곳의 군수를 역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세월이 흘러서 돌쇠의 나이는 80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는 서북 지역의 지방관에 임명되어 활동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에게 와서는 물었습니다. 연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에서 고생하는 연유를 알고 싶습니다. 그러자 돌쇠는
내가 오랫동안 국록을 먹고 이러한 지위에 오르는 은혜를 입었는데 나의 여든에 이르도록 갚지 못하여 이를 보답할 길을 찾는 것이오. 그렇게 성실히 관직 생활을 하던 돌쇠는 몇 년 후에 관직에서 물러나 고향으로 돌아와서 곧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생 나라와 백성을 살다가 저 세상으로 간 것입니다. 그 후 많은 사람들은 돌쇠를 칭송했습니다. 그리고 관직에 있는 사람들은 돌쇠의 뜻을 되새겼습니다. 훗날 돌쇠가 살던 고장의 사람들은 돌쇠가 아버지를 치료할 석청과 산삼을 찾기 위해 찾아갔던 바위를 범바위 또는 효자바위라고 불렀으며 돌쇠가 이 바위에서 기도를 하여 산삼과 석청을 얻었다 하여 축석이라고 바위를 불렀습니다. 옛날 옛적 한 시골에 여름이면 농사를 짓고 겨울이면 숫구일을 하여 겨우 하루세끼 때우는 젊은 부부인 칠복이와 꽃분이가 살았습니다. 아내 꽃분이는 용모는 해달같이 환하고 마음은 비단같이 부드러웠습니다. 꽃분이는 늙은 시부모를 정성을 다해 모시면서 남부럽지 않게 살려고 이를 악물고 길을 썼습니다. 옛날부터 지성이면 감천이요 정성이 지극하면 도리에도 꽃이 핀다고 했으나 웬일인지 살림살이는 좀처럼 피지 않았습니다. 어느 해 겨울 늙으신 시아버지가 급병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전에 마련해준 돈 없으니 어찌하겠습니까? 하는 수 없이 부자인 양반에게 가서 손이야 발이야 애걸하여 빚을 내어 초상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또 시어머니가 중병으로 들어누웠습니다. 꽃분이는 아픈 시어머니를 지켜보다가 눈물이 글썽거리며 남편인 칠복이에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이번에 숯을 팔아서 어머님의 약을 사는 게 어떻겠어요? 아들 된 마음인들 오죽하련만 이제 이번 숯가마만 팔면 빚을 다 물게 되는지라. 칠복이는 길게 한숨 쉬며 말했습니다. 부인, 지금은 빚 이자가 계속 늘어나니 이번 숯가마는 빚을 갚고 다음번 숯가마를 팔아서 어머니 약을 해드리죠. 꽃분이는 눈물을 훔치며 칠복이에게 애원하듯 말하였습니다. 서방님, 저승길은 한 번 가면 못 오는 길이니 어머님이 세상 뜨시면 세상에 다시는 어머니가 안 계실 것 아니에요. 아버님도 돌아가셨는데 먼저 어머님에게 약을 써드려 병을 고쳐드립시다. 우리 앞길은 천리 같은데 고생을 좀 더하면 그 빚 못 갚겠어요. 모두들 말하기를 젊어 고생은 돈 주고 못 산다는데 우리 젊어서 좀 더 고생하면 되지 않겠어요. 티없이 맑고 순결한 꽃분이의 충성스러운 효성에 감격한 칠복이는 그렇게 하지하며 내가 불효자식이요 내가 잠시 내 생각만 하였소 미안하오 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숯 한 가마를 팔아 약을 했으나 효험이 없어 시어머니는 끝내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이러니 빚은 계속 늘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는 부부간이 길을 쓰고 벌어도 빚은 점점 늘어만 갈 뿐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이럭저럭 1년 지나니 꽃분이가 태기가 있어 일을 못하게 되는 바람에 이들 부부는 아주 빚더미에 빠져 헤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칠복이는 부잣집 양반네 가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때 양반은 남봉꾼이었는데 첩을 7이나 두었으나 무슨 죄가 그리 많은지 아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술이 얼큰해지기만 하면 양반은 본처와 첩들에게 욕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 보기 싫다. 보기 싫어. 양반집 대를 끊어 놓는 배물짝들. 아빠라고 부르는 말만 들어도 10년 가슴앓이가 떨어지겠다. 양반은 이렇게 시부렁거리며 칠복이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해달같이 환한 꽃분이를 보니 양반이 반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꽃분이는 치근덕거리는 양반에게 매우 매몰차게 대하였습니다. 양반은 꽃분이에게 반하여 애끓는 가슴만 뜯으며 누우나 앉으나 꽃분이를 가질 궁리만 하였습니다. 이 깜찍한 년을 어떻게 하면 내 손에 넣을까? 호의호식하면서 못된 궁리만 하는 놈이라. 며칠 두고 골머리를 앓다가 악독한 생각을 품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루는 칠복이에게 나무를 실으러 가자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깊은 산중에 이른 양반놈은 칠복이에게 나무를 하게 해놓고 그가 나무하기에 여념없는 틈을 타서 도끼로 칠복이를 내리쳤습니다. 칠복이는 그 자리에서 바로 쓰러지며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모든 고생을 이겨내며 한번 잘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밤낮을 모르고 헤매던 몸이 이렇게 귀신이 될 줄이야. 세상도 참 무심하지 않겠습니까? 옛날부터 날벼락이 있다는데 왜 이런 악독한 놈에게는 날벼락이 내리지 않는 것일까요?
정말로 하늘도 무정하고 땅도 무심하였습니다. 며칠 후 양반은 꽃분이를 찾아와 말하였습니다. 빚을 물기 싫어 내 남편이 도망쳤구나. 이제는 너가 빚을 물어야겠다. 양반놈의 빚제 촉이 불같은데 며칠 후에 사람들은 산속에서 칠보기를 찾았습니다. 꽃분이는 칠보기를 보자 쓰러져 기절하고 대성통곡하였으나 방도가 없었습니다. 마을 여러 이웃들이 관가에 소송하고 장례도 치러주었습니다. 그런데 관가에서는 이미 양반놈의 돈을 얻어먹은지라 눈을 감아주었습니다. 빚제 촉이 성화 같던 양반은 빚을 물 수 없으면 꽃분이에게 자기 집 애옥살이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자기 남편을 이렇게 만든 사람이 양반이라는 것을 짐작한 꽃분이는 들어가면 폐해를 입을 것을 생각하고 차츰 방도를 찾을 시간을 얻으려고 글쎄, 며칠 더 방도를 생각해보고 정빚을 물지 못하면 애옥살이라도 해야지 않겠어요.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양반은 이제야 영락없이 꽃분이를 차지하게 되었다고 흐뭇해하며 돌아갔습니다. 꽃분이는 흐르는 피눈물을 닦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가진 치욕당하며 이 세상에 살아서 무엇하랴. 아까울 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한 꽃분이는 해가 지자 강변으로 내달렸습니다. 강변에 이르니 너무도 애달파 눈물이 강물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리도 운수기박한가? 꽃분이는 깨끗한 몸으로 강물에 몸을 던져 황천에 가서 그리운 남편을 만나리 생각하며 강언덕에 올라갔습니다. 강물을 들여다보니 물결은 야수처럼 날뛰는데 세상의 모든 것을 삼킬 듯 하였습니다. 꽃분이는 한 걸음 물러서며 하늘을 올려다보니 남편 칠보기의 인자한 얼굴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칠보기는 꽃분이를 지켜보다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살아야 하오. 살아서 꼭 복수해야 하오. 마음 단단히 먹으시오. 그래야 내가 한이 없지 않겠소. 이 말을 들은 꽃분이는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칠보기를 올려다보며 이를 악물고 대답하였습니다. 살겠어요. 살아서 복수하겠어요. 꼭 복수하겠어요. 꽃분이가 대답하자 이제야 칠보기는 빙그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후 바로 강바람이 휙 불어오는 바람에 정신을 번쩍 차리니 하늘에는 별이 총총하고 물결만 세차게 출렁거릴 뿐 칠보기는 사지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꽃분이는 칠보기가 부탁하는 말을 되새기며 살자, 살자. 살아서 복수하자. 무참히 세상 뜬 남편의 원수를 갚자. 복수하자, 복수하자. 꽃분이는 그 길로 가고 또 계속 걸었습니다. 어두운 밤도 짐승도 도깨비도 귀신도 그 무엇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칠보기가 자기와 함께 나란히 걷는 것 같아서 하늘이 무너진데도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목이 마르면 샘물을 마시고 배고프면 풀뿌리를 캐먹으며 사흘을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꽃분이가 계속 걷다 보니 산속에 오솔길이 나왔습니다. 오솔길을 따라 오르고 오르다 보니 어디선가 곡소리가 처량하게 들렸습니다. 처량한 곡소리에 눈물은 앞서나 이 산중에 사람이 있는 것을 생각하니 더없이 반가웠습니다. 오솔길을 따라 그 곡소리 나는 곳을 찾아가니 조그마한 초가집이 나타났습니다. 주인을 찾아 집에 들어서니 반백이 된 노인이 송장을 놓고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사연을 알고 보니 반백이 된 노인도 불운한 신세였습니다. 가난에 쪼들리고 빚에 몰려 더는 살 길이 없게 되자 이런 산속에 피난했는데 설상가상으로 자식들이 다 죽고 영감까지 이렇게 세상 뜨니 거친 세상에 홀로 남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동병상련이라고 노인을 도와 초상을 치르고 서로 의지하며 함께 살기로 하였습니다. 처음부터 며느리 시어머니인 듯 어미딸인 듯 서로 극진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 며느리 이렇게 서로를 부르며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꽃분이가 순산하니 조그마한 집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들 석삼이가 태어나니 시어머니와 꽃분이는 석삼이가 무사히 자라 피에 젖은 아버지의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세월은 덧없이 흘러 석삼이는 오이 자라듯 가지 자라듯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석삼이는 매우 총명하여 하나를 들으면 둘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산속에서 글 공부를 시키지 못하니 꽃분이는 속이 싹 타서 재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듬해 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감기처럼 마르며 드러눕더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데 날이 지나감에 따라 그 병은 심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윈 손으로 꽃분이의 손을 잡고 이 사람아, 내 어찌 살아서 석삼이가 애비 원수를 갚고 잘 사는 것을 보자 했더니
하늘이 준 명은 이로써 끝나는 것 같네. 내 죽은 후에라도 같이 살던 정을 봐서 복수하는 그날에는 영감과 나를 한 곳에다 옮겨다 주게. 황천에 가서라도 자네 잘 사는 걸 보겠네. 라고 하였습니다. 꽃분이는 눈물이 글썽해서 그런 말씀 말라고 하며 어떻게든 어머니를 살리겠다고 하였습니다. 꽃분이는 어떻게 해서든 시어머니의 식미를 당기게 하려고 산나물을 캐러 나갔습니다. 아직 풀이 뾰족뾰족 돋아올라도 산나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좀 캐려고 양지 쪽을 헤집고 다니는데 숲속에서 신음소리가 났습니다. 가서 바라보니 백발노인이 숲속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꽃분이는 깜짝 놀라 백발노인을 부축하며 자기네 집으로 모시고 들어가려 하니 노인은 머리를 가로저으며 잘못 걸려서 넘어졌으니 이롭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꽃분이에게 어찌 산으로 왔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꽃분이는 사정을 이야기하고 산나물을 찾을까 하고 나왔다고 하니 노인은 한숨을 쉬더니 이 고개 너머 나물이 있기는 한데 네 맥없어 못 가겠네. 자네 나를 업고 가면 내가 알려주마. 라고 하였습니다. 꽃분이는 기뻐서 노인을 업고 고개를 넘었습니다. 노인이 어찌나 무거운지 얼마 못 가서 다리가 떨리고 진땀이 흘렀습니다. 그럴수록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노인은 빙그레 웃으며 머리를 끄덕이더니 막대를 짚고 어정어정 바위굽으로 가더니 고목 사이에 뾰족뾰족 올라온 풀을 가리키며 이것이 세상 좋은 나물이라고 하였습니다. 꽃분이는 노인이 가리켜주는 대로 나무를 캤습니다. 나무를 한 광줄이 캐고 돌아다 보니 그새 노인은 어디로 갔는지 없었습니다. 그는 산속에서 노인을 부르며 찾았으나 끝끝내 찾지 못하였습니다. 속이 바질바질 타는 것 같아서 어쩔 줄 모르는데 고목 뒤에서 노인이 허 웃으며 나타나 이 사람 기특하네. 기특해. 나는 이곳에서 사니 일이 있으면 찾아오게나. 빨리 집에 가보게. 빨리. 꽃분이는 그제야 시름 놓고 노인에게 사뿐히 절을 올리며 두터운 은혜 백골란망이라고 감사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나물국을 끓여놓으니 시어머니는 면목은 마셔보고는 속이 시원하다고 하면서 한 사발을 다 마셨습니다. 그런데 참 별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나물국을 마시더니만 힘이 부쩍 나서 제꺽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너무도 놀라워 이게 웬일이냐고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꽃분이는 산에서의 일을 자세히 말하니 시어머니는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자네가 너무 심성이 착하여 하늘이 도움을 준 것이네. 이렇게 이튿날이 되니 시어머니는 병이 가신 듯 나았을 뿐만 아니라 한 10년 젊어진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꽃분이와 함께 나물 캐던 곳에 가보자고 하였습니다. 그곳에 도착한 시어머니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이 사람아, 어떻게 이럴 수가. 이게 마당삼이네. 시어머니는 주변을 자세히 돌아보니 마당삼은 큰 마당 서너 배가 되었습니다. 이듬해 삼캐는 계절이 되자 그들은 마당삼을 캐다 팔아서 모은 돈으로 고을에 나가 기와집을 장만하였습니다. 이렇게 세 식구가 이사를 하며 서로 진짜 시어머니 며느리로 가장하였습니다. 고을에 오자 석삼이는 서당에 다니며 글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그 누구도 비할 수 없이 출중하고 부지런하였습니다. 이렇게 10살이 되니 서당에서는 더 배울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시어머니와 꽃분이는 피눈물 삼키며 노잣돈을 주면서 5년 동안 스승을 찾아서 학문을 닦고 돌아오라고 하였습니다. 석삼이를 떠나보내고 시어머니와 꽃분이는 속타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시어머니는 항상 큰 길에 나서 석삼이가 떠난 길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말없는 꽃분이도 시어머니와 같은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5년을 기다리려는 마음은 변함없었습니다. 애타는 세월도 빨리 흘러 석삼이가 집 떠난 지도 3년이 되었습니다. 어느 일 꽃분이 하루 일을 끝마치고 지친 다리를 끌며 집에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달려나오며 기쁨에 넘쳐 소리쳤습니다. 이 사람, 석삼이가 돌아왔네. 어머니, 그새 안녕하셨습니까? 할머니 뒤에 섰던 석삼과 꽃분이에게 절하였습니다. 꽃분이는 기쁨도 잠시 마음을 진정시키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째서 5년을 채우지 않고 돌아왔느냐? 이제는 학문을 다 닦았습니다. 어머니, 네 말이 사실이라면 확인해 봐야겠구나. 저녁을 먹은 후 불을 끄고는 석삼이에게 글귀를 지으라고 하였습니다. 석삼이가 글귀를 다 지었다고 하자 등촉을 밝히었습니다. 불을 켜고 보니 석삼이가 쓴 글은 바르지도 고르지도 못했습니다.
석삼이가 무안에서 가만히 있는데 꽃분이는 한숨 쉬며 글귀를 한번 읽어보라고 하였습니다. 석삼이는 자기가 쓴 글을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꽃분이는 멍하니 듣더니 무릎을 매만지며 목매어 흐느꼈습니다. 일편단심 먹은 마음? 무참히 세상 뜬 너의 아버지 원수를 너를 통하여 갚으려고 하는데 지금 내가 썼다는 글은 뜰하게 오동잎이 누그러지는 것을 한탄하니 언제 복수를 하겠느냐. 이 말에 시어머니도 눈물을 주르르 흘리는데 석삼이도 흐느끼며 일편단심 굳은 마음으로 5년을 더 공부할 테니 한 번만 용서를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석삼이는 또 공부하러 떠났습니다. 어느덧 석삼이가 다시 집 떠난 지도 5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와 꽃분이는 밤마다 속이 타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석삼이가 다시 집 떠난 지 6년 되던 어느 날 저녁밥은 해서 퍼놓고는 시어머니도 꽃분이도 밥이 넘어가지 않아 서로 권하기만 하는데 밖에서 누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여니 천하없는 거지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어머니하고 인사를 해서야 석삼이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석삼이는 구들에 올라와 할머니에게 절하고 꽃분이에게 절하는데 꽃분이는 너무도 기가 막혀 눈물만 훔쳤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석삼이가 어머니에게 절하는 틈에 궁둥이를 만져보더니 무릎을 탁 치며 일어나 춤을 덩실덩실 추었습니다. 꽃분이는 웬일인지 몰라 눈물을 닦고 돌아앉으니 시어머니는 동그란 거네. 동그란 걸세. 마패가 틀림없네. 꽃분이도 시어머니도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석삼이는 집에 돌아와 할머니, 어머니 보고 싶은 마음은 불같으나 장원급제하여 어명을 받은 몸이라 이제야 오게 되었다며 죄송하다는 말을 전하였습니다. 만난 기쁨도 잠시 석삼이는 어머니 보고 그 양반놈의 소식을 탐문해 오라고 하였습니다. 며칠 만에 돌아온 꽃분이는 양반놈은 돈을 물쓰듯하며 지금 이 고을원이 되었는데 이제 닷새만 있으면 회갑잔치를 한다고 하면서 한간에는 재물을 걷어들이기에 야단법석이더라고 하였습니다. 양반의 회갑날이라고 떠들썩하는 아침이었습니다. 암행어사 석삼이는 고을에 당도하여 고을 관하의 포졸들을 물샐 틈 없이 숨겨두었습니다. 고을원의 회갑잔치라 육반관속과 양반 나부랭이들이 모여들어 서로 춤추며 야단법석이었습니다. 한참 이러는데 좌중에 불청객 거지 석삼이가 들어왔습니다. 양반은 그를 보자 대노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저 거지놈을 당장 쫓아내라. 석삼이가 좌중을 살펴보니 모일 놈은 다 모인 것 같았습니다. 또한 그때 양반은 8번째 첩을 강제로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석삼이는 마패를 내들고 암행어사 출도령을 내리니 숨었던 포졸들이 큰 방망이를 들고는 버럭같이 고함치며 달려나왔습니다. 여러 개의 방망이들이 달려드니 양반과 육반관속들은 서로 살겠느라고 밀고 닥치며 야단법석이었습니다. 석삼이는 고을원인 양반의 죄를 군중에게 선포하고 감옥에 쳐넣으니 모든 마을 사람들 속이 시원하지 않겠습니까? 자리에 모인 고을 사람들이 석삼이의 손을 잡고 눈물을 닦으며 기뻐하는데 시어머니와 꽃분이도 아낙네들 속에 쌓여 조용히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원수를 드디어 갚은 석삼이는 할머니, 어머니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옛날 옛적에 어떤 절해중이 살았는데 이 중이 좀 의문스럽고 엉큼한 데가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 땡중은 중이 아니고 이 고을 저 고을 돌아다니며 머슴살이로 풀칠하며 살아가다 우연히 산중에 있는 빈절을 발견하고 가짜중 행세를 하고 있던 것입니다. 일 안 하고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동네 잔치날이나 제사날 사람들이 음식과 돈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오는데 굳이 남의 집 머슴을 할 필요 있겠습니까? 이 녀석이 먹을 만하면 조심조심해서 살아야 하는데 그게 더 막 나가는 것입니다. 더러 마을에 내려가서 연불도 외고 동냥도 했는데 한 집에 사는 처녀가 참 고왔던지 이중이 늘 마음에 두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 처녀는 일찍 혼인해서 남편을 여의고 본가에 와서 어머니랑 함께 살며 수절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저 엉큼한 가짜중은 자기 신분도 망각하고 저 처녀한테 장가들었으면 원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의 몸으로 장가를 든다는 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 꿀 먹은 벙어리 격으로 속만 타지 않겠습니까? 하루는 이중이 마을에 내려가서 동냥을 하는데
처녀집 단밖에 이르니 담안에서 처녀 어머니가 다른 아낙네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귀를 대고 들어보니 좋은 혼처를 정했다고 그러거든 말입니다. 배나무집 총각이 청혼을 해왔는데 곧 제치를 할 거라고 자랑을 한단 말입니다. 듣고 보니 심술이 잔뜩 나겠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눈독을 들이고 있는 처자가 혼인을 한다니 미칠 노릇이지 않겠습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자기가 연모한 여자이기 때문에 행복을 빌어줘야 하는데 이놈은 가짜 신분이지만 중인데도 불구하고 저 처자와 혼인할 꾀를 냈습니다. 그래서 처자의 집문 앞에가 목탁을 두드리며 연부를 외는 채하다가 짐짓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일 났군, 일 났어. 이 집에 애기 끼어도 아주 된통으로 끼었네 그려. 처녀 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기겁을 하지 않겠습니까? 혼사를 앞둔 집에 애기 끼었다니 큰일이거든 말입니다. 아이고 스님 그게 무슨 말씀이오. 우리 집에 무슨 애기 끼었다고 그러시오. 중은 이때다 싶어서 일부러 말꼬리를 이리저리 비틀었습니다. 참 부처님의 귀띔을 함부로 발설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애군이 훤히 보이는데 말을 안 할 수도 없으니 나원 참 쯧쯧. 이렇게 능청을 떠니 처녀 어머니는 중에 바랑을 잡고 바짝 매달리지 않겠습니까? 스님 그러지 마시고 무슨 일인지 제발 가르쳐 주시오. 중은 어차피 입 밖에 내놓은 거짓말이라 이참에 아예 겁이나 잔뜩 줄 요량으로 엄살을 떨었습니다. 이 집 처녀가 올해 안으로 급사를 맞게 됐소. 시집을 가면 첫날 밤에 죽을 수요. 더군다나 배나무집 근처에 얼씬했다가는 그 길이 황천길이요. 이래 놓으니 처녀 어머니가 새파랗게 질리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딸이 고촌인 할 거란 것과 그것도 혼처가 배나무집 아들이란 것을 어떻게 알고 이런 소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정신이 있겠습니까? 이 땡중이 몰래였던 것을 알지 못하고 그놈의 말을 철석같이 믿지 않겠습니까? 어떻게든 살릴 방도를 가르쳐 달라고 애걸복걸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쯤 되니 중도 마음이 달라진단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심술이 나서 못 먹는 밥에 재나 뿌려볼 쏙셈이었는데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걸 보니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왕 내친 김에 못 먹는 밥을 먹을 밥으로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 말입니다. 그래서 슬슬 수작을 했습니다. 미안하오. 내가 액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말하면 천기누설이 돼서 부처님에게 혼인한다오. 그러니 어떻게 말하겠소? 그렇게 말하고는 자리를 뜨는 것입니다. 그러자 처녀의 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집이고 뭐고 처녀가 죽는다는데 초상집 분위기지 않겠습니까? 처녀의 어머니는 혼처가 들어온 배나무집 아들하고 혼인을 없던 걸로 했습니다. 땡중 말대로 그 집에 시집 보냈다가는 큰일 난다는데 혼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자 그 못된 중이 아주 신나서 다시 처녀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처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곰곰이 생각했는데 억울한 목숨을 만드는 것도 부처님의 뜻은 아닐 거라 생각하오. 액을 면하는 길이 딱 한 가지 있긴 있소만 말하기가 거북해서. 제 입으로 저 장가들겠다는 말을 하자니 거북하긴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뭔지 말씀이나 해보오. 뭐든 시키는 대로 하겠소. 그러면 가르쳐 줌세. 중한테 시집 가면 목숨은 부지하겠소. 이 고을에 동냥하러 다니는 중이라고는 저밖에 없거든 말입니다. 뭐라고요? 중도 장가를 간단 말이오. 두 말 안 할 테니 싫으면 관두시오. 이래놓고 헐헐 가버렸습니다. 처녀 집에서는 그날 하루 종일 근심에 젖어서 의논이 분분했지 않겠습니까? 그 이튿날 중이 동냥하는 척하고 처녀 집에 가봤더니 아닌 게 아니라 처녀를 곱게 단정시켜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란 말입니다. 아이를 살릴 길이 그 길뿐이라 하니 스님이 거두어 주시오. 그렇게 부탁하신다면 할 수 없지요. 속으로는 좋아서 춤이라고 덩실덩실 추고 싶지 않겠습니까? 웃음이 절로 나오는 걸 억지로 참고 처녀를 데리고 가는데 중이 되어서 여발한 듯이 신행길을 차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새색시를 걸려 데리고 갈 수도 없으니까 괴짝에 넣어서 짊어지고 갔습니다. 큰 괴짝을 짊어지고서도 무거운 줄 모르고 신바람이 나서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갔습니다. 이렇게 흥이 나서 가는데 난데없이 저 멀리서 물러거라 하는 벽제 소리가 요란하게 나기에 가만히 보니 그 고을 감사 행차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먼 산에 사냥을 갔다가 범이야 산돼지야 노루야 산채로 많이 잡아가지고 오는 길입니다. 갑자기 벽제 소리도 요란하게 감사가 행차를 하니 도둑이 제발 저리다고 이중이 그만 놀라서 괴짝을 길가에 내려놓고 숲속에 가서 숨었습니다.
감사가 지나가다 보니 길가에 웬 괴짝이 버려져 있거든 말입니다. 포졸들을 시켜 괴짝을 열어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괴짝을 열어보니 천만 뜻밖에도 사람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무슨 일로 괴짝에 들어갔느냐고 물으니 처녀가 울면서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하는데 들어보니 참 어이가 없지 않겠습니다. 그 몹쓸 중이 장가를 들 욕심으로 순진한 백성을 속인 게 틀림없군. 여봐라, 이 처녀를 당장 집에 데려다주고 다음부터는 중에게 속지 말라고 일러라. 그리고 그 괴짝에는 산에서 잡은 범을 한 마리 넣어두어라. 그런 못된 중은 혼이 좀 나봐야 하느니라. 포졸들이 처녀 대신 범 한 마리를 괴짝에 넣어뒀습니다. 그러고 나서 감사 행차가 가버렸는데 그것도 모르는 중은 감사 행차가 사라지자 숲속에서 나와 괴짝을 짊어지고 갔습니다. 범괴짝을 색시 괴짝인 줄 알고 연신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가지 않겠습니까? 어찌 아까보다 더 무거워졌다고 고개를 갸웃갸웃하면서도 쉬지 않고 한달음에 절까지 갔습니다. 절에 가서 괴짝을 내려놓고 내 각시 어서 나와 함께 밥을 먹세. 내가 만난 것을 잔뜩 해줄 테니깐. 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괴짝을 탁 열었지 뭡니까? 그러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빨이 시퍼런 호랑이가 툭 튀어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뒤로 이땡중은 절에서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이렇게 자신의 신분만 믿고 사람들을 기만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항상 이야기하는 거지만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나쁜 사람들은 모두 결말이 안 좋았습니다. 나쁜 사람이었지만 반성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은 나쁜 결말을 피해갔습니다. 이게 세상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남을 기만하거나 속이지 않는 사람이 없어지면 지금보다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구독은 공짜입니다.